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법제 3조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냐 포함되지 않는 경우냐 이런 걸 위주로 잘 물어본다라는 거죠. 물론 판례 사례도 시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런 판례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사례들이 새로이 개발되어가 시험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출된 사례들을 익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단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 3조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36페이지에 윗부분의 그 표의 오른쪽을 보면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첫 번째 점에 법제 3조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으로서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이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이런 것들은 아예 법제 3조에 속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라도 이 사인 간에 어떠한 거래든지 간에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가 불가능하면은 중개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개의 개념에서 봤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36페이지에 그 윗부분 표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로서 두 번째 점 한번 보세요.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행정 보존재산인 국공유재산, 아무리 토지라도 아무리 건물이라도 우리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이거나 보존재산인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토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국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인 간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라고 하더라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 36페이지의 표에 왼쪽 편에 있는 중개대상물인 경우의 사례들로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라든가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라든가 토지거래가옥 내 토지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 영역에 의해서 이용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거래 규제를 받고 있다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표에 있는 사례들은 다 대부분 기출된 사례 위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습 자료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기출된 사례가 재차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쉬워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례가 개발될 때를 대비해서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교재 37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인데 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격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면서 점검만 제대로 해두시면 쉽게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점검을 잘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설마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읽어보지도 않는 바람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번에 1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번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인 실시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예외적인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실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문제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치도록 하는 절차상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상의 규정은 시험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자격시험은 업무위탁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45조에서는 장과이든 시도의사든 등록관청은 자신들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해두고 있다. 그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줄을 꺼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을 했으면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 출제 경향에 비춰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게 되면은 X가 되는 거죠.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38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인데,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를 할 거는 나중에 학습하게 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10조에 등록의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적격 사유를 12가지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원칙적으로는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부적격자는 딱 두 사람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갈로 1번에 보면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갈로 2번에 부정행위자죠.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로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5년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주의를 좀 할 부분인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보면은 아세요, 결격사유 하는 조문이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보면은 조문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런 조문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6조를 지금 방금 점검을 한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도 안 나갔지만은 법제 10조에 가면은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 조문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조문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문을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1호부터 12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6호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양쪽 규정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6조 규정에 따라서 10조 규정에 따라서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그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정행위자로서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시험은 못 치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시험은 5년간 못 치지만은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는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6조와 10조를 비교해서 시험 지문을 잘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조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은 6조 공부하고 나중에 또 10조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 6조와 10조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4번의 시험 과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건 없겠죠. 그런데 혹자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몇 과목이냐 이리 물으면은 전부 다 6과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에 2과목, 2차에 4과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책이 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2차에 책이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2차 시험의 과목이 4과목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보면은 시험 과목표에 보면 2차 시험은 점이 3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3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점에 있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 시험 과목이 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공시법하고 세법을 구분해서 별도로 학습을 하는 바람에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자, 그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39페이지에 5번의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에 있는데 구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한다라는 거죠. 이 구분하여 시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다른 날에 시험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험은 같은 날 실시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시도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즉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기는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예외적인 방법으로 1회 때부터 27회 때까지 시험을 치러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무조건 같은 날 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 제도 자체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다른 날, 즉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구분하되를 전제로 두고 있죠. 그 말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분한다라는 말의 전제가 되는 거죠.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 이 경우에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제 사항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항이 뭐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밑에 양갈로 2번에 보면 시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택형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무슨형?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은 전부 다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원칙대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즉 다른 날 시행하게 되면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그랬죠. 그 사항이 바로 선택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시험도 선택형으로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1, 2차 시험이 다 선택형이냐 이렇게 물었게 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그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은 2차 시험도 1차 시험처럼 무슨형? 선택형으로 출제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40페이지를 보면은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해죠.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다음에는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29회 시험이 다음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원래 시험이 28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회 시험에 응시를 하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에는 불합격을 했죠. 그러면 29회 시험에서는 2차 시험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9회 시험에 2차 시험에 응시하러 못 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면 30회 시험에 2차만 시험 치도록 허용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음 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29회만이 다음 해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에 시험의 시행 공고해놨는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이상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년 한 번만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매년 1회 시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법은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한 번만 시행하고 있지만 두 번, 세 번 시험 실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험 시행기한의 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시험은. 내후년 시험도 안 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원칙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시험을 치겠죠. 양갈로 이번에 시험의 공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 이렇게 나누어서 행해지는데 예정 공고는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관보 일반 일간 신문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과거에는 60일 전까지였지만은 개정을 통해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다 말이지. 자, 그다음 7번에 응시 원서에 나왔는데 양갈로 1번은 필요 없고 양갈로 2번에 응시 수수료 부분을 좀 점검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저 뒤에 가면은 47조 조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총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죠. 그래서 이 바로 지금 40페이지에 적어놓고 있는 거죠.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렇게 위탁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과목의 시험 문제들은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따지지 않고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점검을 해두는 거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은 출제 빈도는 낮겠죠. 그렇지. 근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갈로 이번에 응시 수수료의 반환과 관련해서도 출제된 바는 있지만은 모르시도 좋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니까 8번에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은 마찬가지 전혀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42페이지에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은 무조건 절대평가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평가라는 게 바로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을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 과목은 1차 두 과목을 말하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구분해서 시행하든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든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따로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원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시험 시행기한의 장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학제가 있는. 그래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여기서 말하는 전 과목도 2차 과목, 세 과목을 말하는 거죠.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결국 뭐다? 등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상대평가죠. 그래서 60점, 평균 점수 6점이 안 나오더라도 과락만 없다라면 그리고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 든다면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느냐? 과거에 초창기에는 좀 제법 많았습니다. 2회, 3회, 4회, 6회, 7회, 8회, 9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대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과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나 싶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가능성도 조금은 엿보이는 부분이죠.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제도. 현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걸 학습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16회 시험 때 한번 이렇게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매 과목 4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다 모아봅니다. 모아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초과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이렇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이 안 되는 사람을 역순으로 세워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까지 합격을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16회 때 딱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6회 자격시험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것은 아니고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했는데 응시자 대비 15% 이상은 합격시켜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매 과목 4점 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다 모아보니까 17.5%가 나왔습니다. 응시자 대비. 그러면 우리가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죠. 초과됐죠. 그러면 그걸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16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가정해서 합격자가 평균 1점 이상 넘는 사람이 17.5%가 아니라 14%밖에 안 나왔다면 1%에 미달되는 거죠. 15%에서. 그러면 그 1%만큼 60점 안 되는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합격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갈로 3번은 아실 필요 없고 10번의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 교부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당연히 공고하겠죠. 그런데 즉 자격증을 누가 교부하느냐? 우리 법에는 시도지사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월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를 한 후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의 주체는 시도지사다 하는 점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학습할 때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게 되고 또 이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사무소를 오픈해서 영업을 하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구별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격증 교부대장에 각조 50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각조 50번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적은 없는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놓고 보면 3번 나옵니다. 지금은 자격증 교부대장에서 나오고 있죠. 앞으로 진도 나가다 보면은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또 더 진도를 나가게 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대장이 3번 나오는데 이 대장이 나올 때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정도를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11번에 자격증의 재교부 해놨는데 우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거나 또 아니면 지금 우리 법 규정상으로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걸 규정해두고 있지 않죠. 일단 법 규정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 규정상으로는 자격증의 재교부 사유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이 2가지 뿐이다. 그럼 이 재교부 신청을 누구한테 할 거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 구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는 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교부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해서 재교부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재교부 신청할 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재 43페이지에 표는
비교표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자격증의 재교부 사유를 점검하고 있죠. 앞으로 진도 나가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또 더 진도 나가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받게 되는데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에 관해서도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정의 재교부 사유를 모두 모아서 비교표를 만들어 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 학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은 뒤에 기억이 날 것이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표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은 두 번 더 나온다. 그래서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각 정이 나올 때마다 재교부 사유에 관한 법 규정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종합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절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소개를 해놨느냐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시험을 응시하고 나와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의 신청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대체로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마도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또 이의 신청을 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례를 읽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풀 때 이 판례 기준에 따라서 답을 좀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이죠. 오지선다형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도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물어야 된다. 답으로 처리해야 된다. 답이 3번이 옳은 것인데 2번도 응시생 입장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또 옳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복수 정답 처리를 해달라고 이의 신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제 의도와 또 출제자가 지문 5개를 구성한 그 의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한 끝에 가장 옳은 답항 하나, 가장 틀린 답항 하나를 찾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서 문제풀이를 연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에서 법령의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출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 구성이나 표현 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정도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출제를 하게 된 때는 출제위원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는 객관식 답안 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 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의 거친 출제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출제위원회의 잘못을 들어서 출제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성상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 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 의도를 수험생이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서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객관식 시험 문제에 있어서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 판례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이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상 문제를 풀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답을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고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만이 우리가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 제2절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7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한 번만 딱 읽고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죠. 법 제17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제19조 나중에 학습하겠지만 19조에 가면은 등록증의 양도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문장 패턴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조에서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19조에서는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규정인 7조의 주어는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규정인 19조 규정의 주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등록한 자를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래서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규정의 주체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문장 패턴은 비슷합니다. 제가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규정 19조 1항 규정을 제가 이 7조 1항을 통해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19조 1항, 즉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은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저 뒤에 48조쯤입니까? 40 몇 조쯤에 가면 45조겠네요. 가면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자격증 양도 대여에 관한 불법 사실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경우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메모를 그렇게 해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자격 취소 사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 보상금 지급 사유 된다라는 것을 억지로 외우게 되겠지만은 결국 나중에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 그리고 1년짜리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 따로따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학습하고 나면은 종합해서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격증 양도 대여, 즉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우리는 대여라고 하지 않겠느냐.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행위를 정의 대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 이 말. 그러면 무슨 행위를 정의 대여라고 볼 것이냐?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고는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런 형상을 정의 대여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도 있지만 그 자격증 양도 대여 상대방 즉 양수 받은 사람, 대여 받아서 사용한 사람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가 제3절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